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친구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돈으로 사람을 샀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믿음이 사람을 살렸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겁게 시작한 하루, 커피 한 잔으로 겨우 정신을 붙들고 다음 회의를 준비하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대개는 스팸이겠거니 하고 넘기곤 했는데 같은 시간, 같은 번호로 며칠씩이나 반복되니 괜히 신경이 쓰이더군요. 결국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첫 마디는 한동안 침묵이었습니다. 장난 전화인가 싶어 끊으려던 순간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현아, 잘 지내지?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문영고. 서민호야. 고1 때 같은 반이었던. 그 말을 듣자 머릿속이 번쩍하며 추억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 시절에 가장 아끼고 친했던 친구 서민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잊고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반가움의 목소리가 한껏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나간 저는 익숙한 뒷모습을 보고 단번에 그를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와 기다리고 있었던 민호는 옛날과 똑같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 이야기와 연애, 가족 이야기를 했고 민호는 군대를 다녀온 뒤 허리 부상으로 전역한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소년 가장이었고 할머니와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부양하며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민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정연아, 혹시 괜찮으면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3천만 원. 그의 입에서 나온 금액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 제 상황에서 결코 가벼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돈은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서는데 필요한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이 돈을 빌려줘도 되는 걸까? 믿어도 되는 걸까? 그런데 그때 머릿속을 스친 것은 민호와의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하고 우유 배달을 하며 등교하던 그 아이. 내 친구. 빌려줄게. 내일 점심시간에 은행 가서 보내줄게.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매달 제게 메일을 보내며 상환 계획과 사업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어떤 달에는 10만 원, 어떤 달에는 100만 원씩 그렇게 5년을 빠짐없이 갚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무려 3천만 원이었습니다. 원금의 2배. 민호는 말했습니다. 그건 이자야. 내가 3천만 원으로 5년을 살 수 있었고 기회를 살 수 있었어. 난 그 대가를 지불한 거야. 저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제 아버지가 위독할 때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미국까지 함께 가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10년 전 3천만 원을 빌려준 그날 제 인생의 가장 귀중한 투자를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호가 3천만 원을 빌려간 다음 날 저는 약속대로 은행에 들렀습니다. 점심시간을 쪼개어 달려간 은행 창구에서 민호의 계좌번호를 천천히 눌렀고 송금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돈이 내 통장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엮이게 될 것이고 단순한 추억 속 친구에서 다시 현재의 관계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버튼을 누른 그 순간 저는 책임과 기대, 불안과 안도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누군가에게 주는 일이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알림이 뜨자마자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냈다. 잘 써. 너라면 해낼 거야. 민호에게서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고맙다, 정연아. 죽을 만큼 열심히 해서 꼭 갚을게. 아니, 갚는 걸 넘어서 증명할게. 그 뒤로 민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 50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됐고 매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1회차 입금 보고드립니다. 메일 본문은 꽤나 정성스러웠습니다. 민호는 어디에 얼마를 쓰고 이번 달에는 어떤 수익이 발생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지를 아주 세세히 적어놨습니다. 심지어는 마케팅 계획서와 앞으로의 매출 예상치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저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철저한 그 메일을 읽으며 웃음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시험 준비할 때도 항상 요점 정리를 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던 그 민호의 모습이 그대로였거든요. 어떤 날은 너무 바빠서 못 보냈다며 늦은 밤까지 일하다 잠든 사진까지 메일에 첨부해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달 민호는 일정 금액을 송금했고 그에 맞춰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메일에 특별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이 없다고 해서 민호가 불편해할까봐 혹시라도 제가 채권자처럼 보일까 봐서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민호는 꾸준히 메일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추신의 짧은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네요. 작은 계약 하나가 성사됐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분명히 갈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연아, 다시 한번 고마워요. 또 어떤 날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우울하네요. 믿었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도 말해주지 않아서 더 답답하네요. 그래도 이런 날에도 메일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당신이 있어서 버팁니다. 그런 메일들을 읽으며 저는 민호가 단순히 돈을 갚기 위해 이 과정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책임감과 믿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느새 제게도 무언가를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끝까지 믿는 일,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의 인생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저는 매달 민호의 메일을 받으며 제 스스로에게도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회사 회의가 줄줄이 이어졌고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하루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핸드폰 알림이 떴습니다.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50만 원. 민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돈만 들어오고 아무런 말이 없었던 날이었죠. 괜찮겠지. 무슨 일이 있었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머릿속은 자꾸 민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일이 잘못된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메일함을 열자 민호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목은 여전히 간결했습니다. 3회차 입금 보고드립니다. 본문은 짧고 단순했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메일을 제 시간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수술 중인 아내를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다음 달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메일 드릴게요. 수술? 아내가 있었어?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민호가 결혼했다는 사실도 아내가 수술 중이라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놀라운 건 그런 상황에서도 민호는 입금을 지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에게 처음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민호야, 메일 늦은 거 하나도 괜찮다. 아내분 수술 잘 끝났는지 궁금하고 내가 힘들 땐 말해도 돼. 나한텐 부담 가지지 말고 언제든 연락해.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쁘겠지 혹은 제 말이 오히려 부담이 될까봐 조심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일 뒤 민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정연아. 진심으로 고마워. 사실 누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 없었어. 매번 메일에 적으려다 그만뒀는데 내 말 들으니까 용기 내게 됐다. 아내가 자궁 근종 수술을 받았어. 상태는 심각하진 않았지만 마취하고 회복하고 하니까 많이 힘들더라고. 그래도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지금은 퇴원해서 집에 있어. 내가 해준 말이 큰 위로가 됐어. 정말 고마워. 그 메일을 읽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단지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기분 좋게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후로 민호는 추신이 아닌 본문의 감정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의 딸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아직 말을 서툴게 하지만
아빠가 오면 제일 먼저 달려와 품에 안긴다고. 점점 민호의 삶이 제 매일함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조금씩 나누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저는 그게 그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호가 제게 말했죠. 정연아, 나중에 내가 어려워질 때가 있다면 그때는 내가 무조건 너 옆에 있을게. 난 너 같은 친구를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간이 흐르면서 민호의 사업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메일에는 자주 낯선 회사 이름이 등장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점점 메일을 받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민호가 보내오는 그 삶의 흔적들이 제게도 커다란 자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민호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고 제목은 이번에도 익숙했습니다. 8회차 입금 보고드립니다. 하지만 본문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길었고 첫 줄부터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접을까 고민했습니다. 민호는 최근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상세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잔금이 갑작스럽게 보류됐고 사무실 임대료는 밀린 지 오래였으며 직원 한 명은 체불된 급여 때문에 회사를 나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버텨온 모든 것이 무너지려는 찰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정연아, 너한테 이렇게 약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더라. 나 혼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더라. 그 메일을 읽으며 저는 가만히 앉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토록 성실하게 살아온 민호가 다시 무너지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호야, 너는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잘해왔어. 한두 번의 실패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믿어. 잠깐 흔들릴 수 있어. 그건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야. 하지만 너는 예전에도 일어섰잖아. 그걸 내가 받고 믿고 또 도왔던 거야. 너는 다시 해낼 수 있어. 그 다음날 민호에게서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고맙다, 정연아. 내가 또 버텨볼게. 오늘은 너 덕분에 조금 숨이 트인다.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민호는 또 50만 원을 입금했고 메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잠깐 쓰러졌던 나를 다시 일으켜줘서 고마워. 요즘은 너한테 매일 쓰는 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같아. 이 약속만큼은 절대 지키고 싶거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글을 읽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에 이런 힘이 될 수 있구나. 그저 고등학교 시절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그 기억만으로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구나.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였고 신뢰보다 강한 건 사람 사이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그걸 3천만 원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진심으로 갚고 있었던 겁니다. 민호의 메일은 그날따라 특별했습니다. 입금 보고와 사업 이야기를 넘어서 그동안 묻어두었던 민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일의 시작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연아, 오늘은 내게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얘기를 해보려 해. 아마 너도 기억 못하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내가 새벽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나를 본 적 있지? 신문 돌리던 날 말이야. 그날 난 정말 무너질 뻔했어. 민호는 그날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혼나고 있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신문을 돌리다 자전거를 쓰러뜨렸고 경비 아저씨에게 혼이 나던 그때 우연히 달리기 하러 나온 저와 마주쳤다는 거죠.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아버지랑 나를 감쌌잖아. 자전거로 누구 다친 거 아니고 경비 아저씨가 예민하셨던 거라고. 그때 내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준 덕분에 난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어. 그 일을 저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가 제 아버지와도 더 가까워졌고 매일 아침 우리 집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등교하곤 했죠.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난 누군가에게 아침밥을 얻어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아침 챙기기도 힘들었거든. 그런데 너희 가족은 나를 식구처럼 대해줬지. 지금 와서 말하지만 내 엄마가 싸주신 장조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메일을 읽으며 웃음이 났습니다. 제 어머니가 항상 남은 반찬인데 좀 가져가라고 말하며 민호에게 건넸던 반찬들이 사실은 가장 귀한 음식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민호는 메일의 끝자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갚고 있는 건 단지 돈이 아니야. 너는 예전에도 날 살렸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 아마 평생도 모자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드시 너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 그게 내가 지금 버티는 이유야. 그 메일을 다 읽고 난 뒤 저는 한참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먹먹했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구를 돕는 일이 단지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았다는 걸 민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걸 말로써 저에게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 진심 어린 우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민호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호야, 나도 너 덕분에 참 많이 배운다. 우리 둘 다 진짜 괜찮은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 고맙다. 정말로. 그리고 그 뒤로 민호의 메일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매출이 좋을 때는 기쁜 마음을 나누었고 힘든 일이 생기면 숨김없이 털어놓았으며 아내의 근황이나 아이의 성장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하며 한 달에 한 번 민호가 보내는 그 긴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 야근까지 끝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자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민호.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동시에 반가움이 밀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넘어 민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낮고 차분해졌습니다. 정연아, 통화 괜찮아? 괜찮지. 웬일이야 전화는? 무슨 일 있어?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랑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 시간 괜찮으면 이번 주말에 잠깐 볼 수 있을까? 저는 흔쾌히 약속을 잡았고 우리는 몇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민호는 예전보다 훨씬 말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약간 살도 붙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그 불안한 눈빛이 아니라 단단히 중심을 잡은 사람의 눈빛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호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한테 주고 싶었어. 그가 내민 건 다름 아닌 얇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차용증 사본과 입금 내역이 정리된 문서,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종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정연아, 너한테 3천만 원을 빌렸던 날부터 나는 매일 그날을 생각하며 살았어. 어떻게 하면 너한테 이 고마움을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서류는 앞으로도 나와 너 사이에 아무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약속이야. 법적인 의미는 없을지 몰라도 내 마음을 담은 서약이라고 생각해줘. 문득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친구는 여전히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이구나.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정리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감정으로도 풀어내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민호는 말했습니다. 이제 겨우 숨통이 트였어. 거래처도 자리를 잡아가고 새로운 팀원들도 들어왔고 매출은 아직 요동치지만 흐름이 생겼어.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이면 너한테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1년은 더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민호는 그보다 훨씬 빨리 빚을 다 갚겠다고 한 겁니다. 아직도 못 갚은 돈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제는 너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 말고 고마운 마음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치던지요. 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난 내가 돈을 갚는다는 사실보다 매달 메일을 보내며 나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더 고마웠어. 이건 단순한 빚이 아니야. 우리 둘 사이의 말 그대로 정이야. 너도 알잖아. 민호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 끝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보이던 해맑은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친구가 결국 해낼 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에게서 마지막 입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일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입금 보고 그리고 고백. 저는 메일을 열기 전부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말한 대로라면 이번이 마지막 입금이었고 곧 그와의 긴 시간의 한 챕터가 끝나는 것이었으니까요. 메일에는 익숙한 회계표와 입금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고 덧붙여 한 통의 긴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연아, 벌써 60개월이 지났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한테 돈을 보내고 메일을 쓰는 일이 내 삶의 큰 부분이었어. 이게 없었으면 난 벌써 무너졌을지도 몰라. 너라는 사람을 얻은 건 내가 사업을 하며 가장 잘한 일이야. 사실 마지막 입금을 누르기 전까지 망설였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와의 이 연결이 끊어지는 게 싫어서였어. 매달 너에게 내 소식을 전하고 너의 침묵 속에서도 나를 바라봐주는 그 감정이 이제는 익숙하고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거든. 그 구절을 읽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민호가 그동안 보내온 수십 통의 메일이 떠올랐고 그 안에 담긴 고단한 삶과 애씀 그리고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어. 등 돌릴 수 있었던 순간에 등을 내어준 유일한 사람이었고 내가 버텨야 할 이유였고 희망이었어. 그래서 고백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난 너한테 고백하고 싶었어. 내가 살아있는 건 너 덕분이라고. 메일의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되고 싶어. 나 같은 놈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너 덕분에 알았으니까. 고맙다, 정연아. 정말 고맙다. 저는 그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은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3천만 원을 갚기까지 5년. 하지만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서로에 대한 믿음과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에게 탑장을 보냈습니다. 민호야, 이제 갚을 돈은 없지만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을 거야. 마지막이라는 말 당분간은 하지 말자.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그냥 안부 메일로 하나씩 보내줘. 기다릴게. 민호의 탑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응, 약속할게. 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빛이었고 이제는 가장 큰 행운이야. 우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왔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돈보다 진실한 관계.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서로의 등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정연아, 혹시 이번 주말 시간 괜찮아? 부모님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 문자를 보고 저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뵙겠다고? 이유를 물어보기도 전에 문장 하나만으로 이미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민호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곤 했지만 이렇게 직접 뵙고 인사를 하고 싶다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무슨 인사를 한다고 그래? 민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제야 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동안 마음만 있었지 용기가 없었거든. 지금 아니면 또 못할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럼 오지, 언제든지 환영이지. 부모님이 너 기다리실 거야. 그 주말 민호는 아내와 함께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정갈한 정장 차림의 민호와 단아한 미소가 인상적인 재수 씨는 문 앞에서부터 머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고 아버지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겼습니다. 식사 자리는 따뜻하고 조용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장조림을 비롯한 민호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준비하셨고 민호는 식사 내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큰 도움만 받았네요. 제가 꼭 다시 오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너무 늦었죠?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좋니, 아직도 내가 우리 성현이 친구 중 제일 예의 바르고 속 깊은 것 같아. 늦은 건 아무것도 없단다.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식사 후 아버지는 민호와 단둘이 마당에 나가 담소를 나누셨고
저는 재수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호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민호 씨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가끔 너무 무리하는 게 걱정이지만요. 매달 메일을 쓰고 입금할 때마다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정현 씨가 있었기에 민호 씨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로서 했던 일이었고 민호는 친구 이상의 의미로 그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민호가 돌아가기 전 아버지가 그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내가 성현이 친구라서가 아니라 너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하는 말이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앞으로 내가 힘들면 먼저 말해라. 자식한테도 미안한 거 없이 살아야 하는 게 부모 마음이다.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연신 고개를 숙이기만 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며 저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저희 가족 모임에도 자주 얼굴을 비췄고 명절 때면 손수 준비한 작은 선물과 함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민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 속 민호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역 경제면 한 구석 자그마한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드 본사 계약 취소 협력업체 줄도산 우려. 눈에 익은 이름이었습니다. 민호가 지난해부터 거래를 시작했다고 자랑하던 그 대형 유통사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곧장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메일을 보냈습니다. 민호야, 괜찮은 거지? 기사 봤어. 연락 줘. 탑장은 그날 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짧고 간단했습니다. 정연아, 미안해. 당분간 연락 못할지도 몰라. 괜찮아지면 다시 연락할게. 그 문장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늘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하던 민호가 이유조차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채 이런 말을 보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이 불안해졌고 며칠을 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주가 지났습니다. 민호에게선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입금도 메일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불안은 확신이 되었고 저는 결국 직접 민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이미 계약 만료로 퇴거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무작정 민호의 집 주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민호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낯선 입주자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세입자? 한 달 전에 급하게 짐 빼고 나가셨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내 참아왔던 생각 하나가 머리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혹시 그 돈을 가지고. 하지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했고 메일을 썼고 제 가족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난 기다릴게. 어디 있든 괜찮아지면 돌아와. 돈 때문이 아니라 널 믿으니까.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택배 하나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서민호.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얇은 편지 봉투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먼저 꺼내 읽었습니다. 정연아, 놀라게 해서 미안해. 숨고 싶지 않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푸드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줄줄이 거래처에서 손절이 들어왔어. 갑자기 밀린 비용과 위약금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 집도 사무실도 다 정리하고 지금은 친구 회사 창고에 얹혀지네. 가족은 처가에 보내놨고 너무 창피하고 두려웠어. 5년 동안 나를 믿어준 너를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하지만 도망친 건 아냐. 이 USB에는 내 거래 내역, 법적 분쟁 서류, 앞으로 다시 재개하려는 계획까지 다 정리해뒀어. 넌 내 친구지만 동시에 나를 살려준 은인이야. 그래서 이걸 내게 먼저 보낸다.
편지를 쥐고 있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는 또 한 번 무너졌지만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 눈물샘을 다시 자극했습니다. 민호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누구보다 그 과정을 묵묵히 버틸 수 있는 사람, 서민호니까. 그날은 벚꽃이 만개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며 공원을 걷고 있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연아. 숨이 멎는 듯한 그 한마디. 민호였습니다. 저는 얼른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괜찮은 거야?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다시 시작했어. 지금은 작은 창고 하나 얻어서 소규모로 운영 중이야.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덕분이야. 그날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다시 살아있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창고 한켠 여전히 먼지가 날리는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민호의 새로운 인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무너져도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만약 또 실패하더라도 널 부끄러워하지 않을게. 넌 날 믿어줬고 난 그 믿음을 지켜야 하니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호야. 이제 넌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자랑이야. 그날 저녁 민호는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아내와 딸이 기다리고 있었고 오랜만에 가족처럼 둘러앉은 따뜻한 식사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딸은 말도 서툴고 수줍음이 많았지만 아빠의 무릎에 꼭 안겨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식사 도중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연아, 사실 오늘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 그는 작은 서랍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개설된 적금 통장이야. 내가 돈을 갚고 난 이후 너한테 받은 이자를 다시 저축하기 시작했어. 그냥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순간을 만들고 싶었거든. 아직 많이 모인 건 아니지만 이건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두 번째 기회야. 내가 어떤 걸 시작하든 이 돈은 너를 위한 미천이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돈보다 귀중한 걸 주고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민호는 그 감정을 다시 물질로 보답하려 했던 것입니다. 민호야, 나 정말 이건 받을 수 없어. 하지만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도 모르게 나한테 준 미래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고 싶었어. 받아줘. 진심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아직은 많지 않은 금액이 적힌 통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민호의 진심과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호와 나는 단지 돈을 주고받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한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나요? 그 사람의 연락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연락을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믿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삶은 때로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다시 연결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던 시간까지도 의미 있게 되살려 놓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정연과 민호. 고등학교 시절 서로의 이름을 가장 자주 불렀던 친구.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의 삶에서 사라졌던 그들. 민호는 어느 날 전화를 걸어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빌려달라 했고 정연은 주저하다 결국 그 돈을 내어줍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금전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졌고 두 사람은 그 순간부터 다시 서로의 인생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돈이 오가면 관계가 달라진다고. 맞는 말입니다. 돈이 오가면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민호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돈을 갚았고
그보다 더 무겁고 정직한 이야기를 함께 보냈습니다. 매달 도착한 메일은 때로는 입금 보고서였고, 때로는 고백이었으며, 때로는 절망 속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연은 기다려 주었습니다. 단 한 번의 독촉 없이, 단 한 줄의 회유 없이, 오직 믿음 하나로. 그 결과 민호는 무너지지 않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받은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다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일어선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가 아닌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 그것이 진짜 우정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인연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래된 친구, 잊고 지낸 가족, 혹은 용기가 나지 않아 멀어진 누군가. 지금 그들에게 다시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민호 같은 사람이 있다면 단지 믿어주세요. 그 믿음 하나가 그 사람의 전부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시작의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